자, 이제 보시면, 자, 여기 비상 콘센트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자, 무선통신 보조 설비는 계산 문제로 뭐 언급되거나 할 만한 게 거의 없죠. 자, 그리고 지하구 있습니다. 지하구 이제 이렇게 했는데, 뭐 출제되면 이제 방화벽 설치 기준, 성능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 지하구 관련해가지고는, 뭐 소위 말해서 연소 방지 설비 관련한 계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봤었을 때, 자, 연소방지 설비 이제 이렇게 했었을 때, 자, 송수구를 설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여러 가지 설치해서 기사 실기에 있었던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헤드를 배치를 하는데, 자, 요렇게 이렇게 배치를 해요. 자, 기사 실기에 실제로 있었던 그런 문제요. 자, 근데 여기서 어디에서 대부분 실수를 하냐면, 자, 실제로 출제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 스프링클레드는 어떻게 지정되어 있냐면, 수평거리라는 형태로 표현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프링클레드 같은 이렇게 해가지고 요 사이 거리에 S 구할 때 여기는 수평거리 R 요렇게 해가지고 구하잖아요. 요렇게 겹치는 거, 요렇게 R 요렇게 구하잖아요. 그래서 2R 코사인 45도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런데 스프링글헤드는 수평거리라는 표현으로 요렇게 해서 구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 말장난에 가까운 문구거든요. 근데 연소방지 설비에는 어떻게 됐냐면 헤드 간 수평거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 헤드 간 수평거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뭐로 착각할 수 있습니까? 요렇게 돌러가는 원이라는 형태로 해가 헤드를 주변으로 수평거리라 착각할 수 있죠. 스프링클 헤드처럼. 근데 헤드 간 수평거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순수하게 어디요? 헤드하고 헤드 사이 거리 S를 의미를 한단 말이에요. 요렇게 문구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하구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기 딱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드 간 수평거리인데 수평거리만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헤드 개수 수량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죠. 요거는 과정도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스프링클러 헤드 간 이렇게 되는 거 여기서 요까지 수평거리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헤드 사이 거리를 이렇게 봐야 되죠. 그죠? 이제 그게 이제 좀 다릅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자칫 잘못하면 요거 때문에 떨어졌네, 말았네, 그런 소리 이제 나오게 된다라는 거. 그 외에 계산 문제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비상전원 수원 설비 이제 마찬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도로터널 봅니다. 자, 출제된 문제 보면 동작 시퀀스, 권선에 인가되는 전압, 제외로 타임차트, 순시 동작 한시 복귀 시 비접점의 타임차트 완성, 전압 강화 콘덴서 용량, 전동기, 동기 속도와 회전 속도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도로 터널이 매개로만 되지 실제로는 도로 터널이 출제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그러니까 여기서 타임 차트라든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타임 차트 같은 경우도 기사 실기에서 정말 구석구석에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즉, 그러니까 요 당시에 24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계산 문제 전반적인 내용들이 기사 실기에 있었던 문제들을 좀 출제를 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 기사 실기에 뭐 나왔습니다는 게 패턴이 좀 그렇습니다. 자, 그래 기사 실기라든가 산업기사라든가 이런 데 실기 문제에서 좀 언급되지 않던 구석에 있는 그런 문제를 끄집어내는 경향이 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웬만한 부분들을 검토를 했거든요. 한 10년치 정도 검토를 한번 해봤거든요. 우리가 혹시나 놓치거나 아니면은 다른 양수로 이제 풀거나 이런 부분들 한 10년치 넘었죠. 한 15년치 정도를 판단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웬만한 문제들은 걸러냈습니다. 기존에 있는 문제 정도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지 않은 문제에서 구석에서 뽑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도로터널. 자, 계산 문제 다시 돌아와서 또 어떤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계산 문제로 이제 가름을 해보자. 여기서 핵심은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들은 물분무라 그랬잖아요. 그죠? 6리터 퍼분 메다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요거 이제 출제 한 번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출제가 됐었을 때 뭐 9회입니까 10회입니까? 그 당시 정도 출제가 됐었을 때 도로터널, 해서 방수구, 그리고 뭐 비상 콘센트 이런 게 해가지고 수량괴라 이런 거 출제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출제 잘못해가지고
99개에서 뭐 101개, 102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범위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딱 한참 시끄러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만약에 문제 오류가 있으면 여러분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야 되면 웬만하면 맞게 해줍니다. 맞다고 해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떨어졌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오류가 있을 때 적정하게 답을 적는 테크닉도 필요하지만은 그런 분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옛날에 출제했던 저 부분들 보면 요거죠. 자, 길이가 뭐 1000m인 요렇게 해가 4차로 터널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쭉 여기 소화전 몇 개 해야 되지. 그래서 요렇게 몇 개 해야 되지. 근데 기준점을 정해줬으면 아무 말이 없는데 기준점이 없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서 시작을 했고 어떤 사람은 여기 12.5m 여기서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설치를 하니까 이게 수량이 범위가 나왔던 자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또 출제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준점이 있어야 되죠. 기준점이 정해진 상태에서 판단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아까 제가 깜빡하고 제가 놓쳤는데 자탐에서 자 예전에 출제됐었던 문제가 한 층에 800제곱미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감지기 몇 개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 간격이 몇 개고 감지기 몇 개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만약에 자탐에서 간격역 해가지고 800제곱미터 이렇게 나타나시게 되면은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도로터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간격은 100m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물부등 소화설비 같은 거 설치되면은 물부등은 최소 25m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간격을 쪼개야 되죠. 25m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25m 최소이기 때문에 25m 이상으로 쪼개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간격을 나누게 되면 감지기 수량이 왜 문제가 될까요? 여기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 한 개층 면적을 보자고요. 왜 개수가 달라질 수 있냐면은 자, 어떤 사람은요, 면적을 어떻게 하면 얘를 600으로 나눴어요. 얘를 200으로 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얘를요, 400으로 하고 400으로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럼 500으로 300으로 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까? 감지기 수량이 달라질 수 있죠. 그죠? 600에서 200을 하나, 그죠? 400에서 400을 하나,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수량이 달라지게 되면 한 개 내지는 두 개 정도 오차 범위가 생기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이게 옛날에 출제됐던 문제 중 한 가지거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차 위에 이런 상이 발생을 했다. 그럼 600, 딱 나누면 1200은 딱 좋은데 그러면 1200이니까 600으로 해가지고 우리 나누면 이견이 없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그럴 경우는 문제 조건에서 다행히 이런 걸 다 걸러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 우리는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자, 첫 번째, 자, 400, 400 나눌 수도 있고, 600, 200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더 세밀하게 나누려면 뭐, 밑도 끝도 없죠? 그죠? 이건 문제 잘못된 것 중에 한 가지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요거 선택해서 할 거야. 알고 했어. 그래서 나는 400, 400 나눠가지고 감지개수 이렇게 되는 거야. 400존에 몇 개, 400존에 몇 개 이러면 계산이 가장 단순하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 제가 아까 이제 깜빡해가지고 요거 하나 이제 그냥 놓치고 그냥 가버렸어요. 자, 그래서 도로터널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현해서 계산 문제로 만들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량 관한 문제를 만들어놨는데 그대로 이제 교재에 있었던 거의 유사하게 이제 그렇게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고층 건축물입니다. 가보시면 옥내사전, 수원 동력, 고가수 방식의 적용 가능한 중충무 가장 높은 층, 노즐의 방수압, 연결 송수한 동력, 연결, 송수구, 압력, 옥내사전, 가압송천 4가지 방식, 그리고 피난지역의 제한 설비, 설치 기준, 그리고 피난전격, 인명구조 설치 기준 4가지, 이렇게 이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니까, 자,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고층 건축물 관련한 부분들로서 수개가 사실은 줄을 이룰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됐듯이 출제됐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옥상 수조, 그렇게 해서 배출되는 걸린 시간 얼마, 이렇게 해서 공식 유도하는 거 계산하는 문제 이제 출제가 되는데, 그 외 부분으로서는 사실상 많지가 않죠. 근데 여기서 확연하게 구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옥내사전이라고 하게 되면은, 자,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어떻게 기준 개수가 2개. 근데 고층 건축물은 5개. 그리고 스프링클러를 가게 되면 그리드 배관 방식이라는 형태로 초고층 건축물일 경우는 반드시
수리 계산에 의해서 해야 돼라는 형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프링클러에서 수리 계산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걸 고층 건축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별표에 들어가 있던 피난 안쪽에 설치를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휴등, 비상조명 등 수량과시호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게 되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 문제가 되냐면 나쁘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업무시설이다. 업무시설이면 우리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알아야 되는 조건이 되는 겁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용도에 따른 수용인원이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용도에 따른 수용인원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건피방, 즉 건축물의 피난 방안 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보면은 가장 많이 있는 게 업무시설이거든요. 업무시설, 오피스텔 이런 거거든요. 오피스텔은 9.3제곱미터당 한 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많은 게 우리의 공동주택 내지는 숙박시설, 호텔 같은 게 실제로 많은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는 18.6제곱미터당 한 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런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피난 안전구역을 줄 것이고 그러면 그 사이에 층수가 몇 개 층이고 면적이 얼마고 그렇게 줄 수밖에 없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주고 나면은 용도에 따라서 9.3제곱미터는 한 명 할 거냐, 18.6제곱미터는 한 명 할 거냐, 거기에 따른 기준이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문제가 되고 최초로 만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볼 법한. 근데 조금 까다롭죠? 근데 모든 부분을 다 암기가 어려우니까 용도별 수용인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된다. 그래야 여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외 계산 문제를 만들기가 사실상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그래서 많지 않은 계산 문제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고요. 자, 건설 현장 계산 문제는 사실상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자, 전기 저장시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할 부분들은 아닐 거로 판단합니다.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내진 설계 기준입니다. 수강생의 내진 설계 기준은 계산 문제로 나오고 그리고 기술하는 문제들이 양이 짱 많습니다. 엄청나게 양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지금 뭐냐면은 자, 그러니까 기술사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간주를 해보게 되면은 가장 기본은 많이 활용했던 게 단면 2차 반경 같은 거. 단면 2차 반경이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상 내진에서의 핵심은 지금 뭐냐면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하게 들어가지 말자고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CP. 요건 뭐예요? 지진계수죠. 지진계수를 구하는 건데, 자, 그러니까 FPW는 CP 곱하기 WP,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CP라고 하는 것은 지진계수인데, 지진계수를 구하는 방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별표 1에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별표 1에 지진계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잘 보시게 되면은 자, 이걸 단축 응답 지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지금 하면서 SNS가 나오고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상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계산 그대로 따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계산해서 따라가는데 직선 보관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관법. 자, 이 직선 보관법에 대해서 이거 사실 비례식으로도 구해지더라고요. 제가 한번 구해봤는데 근데 비례식 말고 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뭐 x, y 이렇게 했는데 뭐 이런 기본적으로 이런 정비라는 선이 있습니다. 시작하는 점이 여기고 끝점이 여기고 그러면 x1 뭐 y1 뭐 x1 y1 이렇게 되고 y0 이렇게 됐을 때 요 사이 범위 있으면 얘는 얼마지? 요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요거 물어보니 그걸 직선 보관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구하기 위해서 직선 보관하는 요런 공식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보편적으로 직선 보관할 때 요 공식 써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면 뭐를 구해지는 겁니까? 자, 지진계수 이제 구해지는 거고. 그러면 WP 해가지고 뭐가 남았어요? 수평 지진 가동 중량이 남았죠. 가동 중량은 실제 무게라고 보면 되거든요. 즉 그러면 배관의 구경이 나올 거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요 뭐 길이가 얼마 나옵니다. 예를 들어 6m, 12m 이런 식으로 길이가 나올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요 부분들에 대해서 뭐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KSD 3507 이렇게 해가지고 배관의 규격이 나올 거고 그러면 1m당 무게가 나올 거고 여기서 또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내경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내경이 주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용수 충전 배관 무게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진이 발생을 했을 때 소화 용수가 가득 차 있는 상태, 그러면 배관의 무게보다 물이 차 있으니까 상당히 무겁겠죠. 그렇게 지진파가 충격이 와서 흔들리니까 얘를 이렇게 잡아줘야 돼. 그게 내진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경 나올 거고, 그러면 여기서 나오니까 그 가동량을 관해, 가동량은 실제 수평지진 하중에 얼마? 1.15 이렇게 되죠. 곱하기 1.15를 해줘야, 수평지진 하중이 아니고 실제 무게에서 1.15 할증을 줘야 우리가 가동용량이라 그러고, 그리고 지진계수에서 어떻게 해요? 가동량을 곱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수평지진 하중 구하는 거야. 이런 저 구조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가적으로 봤었을 때 어떻게 해요? 단면 2차 반경 길이가 최대 얼마인데 이런 문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을 지금 몇 개를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직선 보관법 하나, 요거는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것 정도로 이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하고, 나중에 단면 2차 반경, 세장비 요런 것 때문에 구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 따라가는 공식이 한 서너 가지가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공식이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힘듭니다. 근데 출제가 될 확률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 이제 출제될 확률이 있다라고 보냐면, 그 원흉이 접니다죠. 그 원흉이 전데, 제가 수도권에 3월달, 4월달 이렇게 해서 소방 엔지니어들, 기술사를 포함을 해가지고 교육을 한 700명 정도 교육을 시켜버렸어요. 내진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지진계수는 이런 거고, 이렇게 하는 거고라고 교육을 시켰는데, 여기서 이런 계산 문제 하나는 만들기가 어렵지는 않단 말이야. 쭉 사실은 따라가 보게 되면. 만들기 어렵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도 어떻게 해요? 출제되면 맞추기가 어렵지는 않다. 왜냐하면 공식만 알고 있으면 그러면 할만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할만한 문제. 그러면 최소한 요게 문항이 한 3문제 정도, 뭐 4문항문 정도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점수 예를 들어서 한 문항당 한 3점에서 4점 정도 주면 한 10점짜리 정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거 할 법해요. 그러면 행방이 됐든 종방이 됐든 그렇게 계산한 문제 딱 하나 정도 여러분들 그거 준비를 좀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입니다. 계산한 문제는. 그 외에는 기술하는 문제 정도로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중용어법, 뭐 출제도 확률이 현저히 작죠. 근데 출제가 안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기서 좀 구분을 하게 되면, 다특법에서, 자, 그러니까 소방시설법에서는 소방시설이라 그러고, 다특법, 즉 다중용사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안전시설이라 그러죠. 그래서 안전시설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설계를 하고 하는 부분들은 설계 및 시공의 영역의 범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각종 설비에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돼.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나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특법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별법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소방시설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러한 부분들은 일반법이라고 그럽니다. 법 해석에 있어서. 그런데 일반법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물의 준공을 봤어요. 자, 그래 화재안전 기준, 기타 등등 적용해서 이제 건물을 해가지고 우리가 준공을 봤습니다. 그냥 건축물 사용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들어버리는 겁니까? 뭐 지상 2층에 다중이업소 호프집이 들어온 거예요. 노래방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더 커지니까 다중영업소의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서 완비라는 것을 또 추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스프링클러 설치되어 있으면 인정해주고,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휴대용 비상조명 등이 있을 수도 있고, 기타 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즉, 그러니까 특별법은 뭐에 우선해서? 일반법에 우선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설치라는 이러한 분들이 설계 및 시공에 부분적으로 관여가 되죠. 딱 그 정도 영역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소방시설법입니다. 자, 요즘에는 설계 및 시공에 좀 등장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는 설계 및 시공에 소방시설법이 가끔 등장을 했습니다. 많지 않은 내용으로 등장을 했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 뭐냐면은 설치 대상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보시면 소활동 설비라든가 우리 피난 구조 설비 쪽 부분들에서 보게 되면 설치성 몇몇 가지 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별표사에 따라 그런 것들은 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설치 대상이 한 서너 가지, 너댓 가지 정도 되는 요 정도는 할 만합니다. 정도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예전에 출제됐던 예를 보게 되면은, 자,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설비에 출제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스프링클러는 양이 너무 많아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그 중에서 부분 쪼개서 했는데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한 서너 가지 정도 되는 것 정도로 우리가 출제를 해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일부 이미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거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롭냐라고 하는 부분들. 자, 이렇게 이제 접근하시면 됩니다. 설계 및 시공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률은 뭘까? 반드시 필요한 법률은 뭘까? 그게 이제 출제될 개연성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방시설법에서 뭐 적용의 특례 같은 것도 설계할 때 필요한 것들이고, 그죠? 건축허가 동의 같은 것도 필요한 부분들이고, 시행령 별표사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별표사도 있고, 별표 면제, 별표 설치하지 않을 딱 요 정도까지죠. 그 다음에 우리 수용 인원 정도, 뭐 그 정도까지 정도가 사실은 설치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점검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대부분 다 같이 겸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 일단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기타 뭐 자체 검사에 관한 곳이 관계가 없고요. 그리고 기타 부분 예전에는 기타에서도 뭐 부분적으로 출제됐는데 이런 부분은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흐름에 따라서 보게 되면은 뭐 솔레노이드 밸브 작동 방법 4가지 이런 분들이 설계에서도 관계가 될 수 있는 부분 정도.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점검에 있던 게 설계로 넘어가고 설계에 있던 게 점검으로 넘어가고 그런 경향들은 어쩔 수 없이 감수를 해가야 되는 부분 정도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 관리사 문제,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출제됐던 것부터 비교적 최근까지 이제 한번 몇 가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그래서 출제 이제 문항수라든가 배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시면 뭐 보시면 16회, 15회 뭐 이렇게 되면은 잡으시면 문항수라든가 배점이 오랐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17회 보시면은 49점 반반 정도 나온 적도 있었었죠. 계산 문제 반, 이제 기술하는 거 반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18회, 자, 72점까지 나온 적도 있었고요. 19회 84점, 뭐 어마무시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20회 때 44점. 자, 그리고 21회 때 62점. 대중이 없죠? 자, 뭐 이게 뭐 점수가 좀 반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점수 22회 했던 요거를 참고를 하시고 23회 때 75점. 자, 24회 때 77점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24회 때 77점 이렇게 출제가 됐다 해가지고 이번에도 또 77점 출제될 거야 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게 한 6대 4 정도 비율 정도로 예상하고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40점 정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요? 계산 문제 약하신 분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둘 다 동시에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검에서 좀 여유있게 보게 되면 계산 문제 몇 문제 안 풀어도 합격할 수 있다. 라는 전제가 깔리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죠? 이제 그렇게 전반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출제됐던 부분들은 문항수, 뭐 수문항 정도 돼가지고 좀 정말 문제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게 좀 쉽지 않은 이제 그런 형태인데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그러면 여기서 16문항, 수문항, 뭐 비교적 최근에 보게 되면은 15문항 정도는 이렇게 되게 되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문제는 어떻게 문항수는 15문제에서 한 20문항 정도로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평균 잡아가지고 우리 봤었을 때 한 뭐 17, 8문제 정도는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고 계산 문제 같으면 17, 8문제를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17, 8문제가 정도가 출제가 됐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17에서 뭐 17문제 정도라고 봅시다. 그러면 한 70점, 뭐 78점, 뭐 70점 정도 간주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나머지 한 30점 정도 되는 부분들은 그러면 얘도 한 10문항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2점, 3점, 3점, 4점 이렇게 되면 10문항 전후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출제되는 문제가 30문항 전후, 30문항 넘어가면 많이 출제되는 겁니다. 문항수 많은 겁니다. 힘든 시험입니다. 그러면 나눠봅시다. 나눠보자고요. 즉, 그러면 우리가 27문항 정도 되든지, 자, 30문항 정도 요 사이 범위에 이제 했었을 때, 자, 시험 시간이 얼마? 90분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간단한 계산 문제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으니까 발생을 하게 되니까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10문제 정도를 풀이를 하는데 30점 정도 풀이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한 페이지에 한 15점 정도 적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 적는다고 보면 2페이지 정도 되면 한 30점 정도 되거든요.
기술하는 문제 답. 왜냐하면 항목 하나당 한 1점 정도 주거든요. 그러면 한 페이지당 기술하는 문제가 보면은 한 페이지 한 15점 정도 전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두 페이지를 적어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두 페이지를 내가 정확하게 하는 문제를 적는데 걸리는 시간이 좀 필체가 조금 이제 좀 빠르고 글씨 좀 작은 여성분들이 잘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한 페이지 6분 정도 걸려요. 필체가 빠른 분들. 그러면 이게 내가 하는 문제 같으면 필체가 좀 빠르신 분들 같으면 두 페이지 적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정도? 한 12분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12분 왔다 갔다 하겠죠?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능한 시간이 어떤 남성분들은 늦으면 요거 10분씩 걸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7, 8분씩 걸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페이지 적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15분 정도 할애를 했다 봅시다. 여유 있게. 15분 정도를 할애를 했어요. 그러면 15점 정도, 15분 정도를 할애했는데 점수를 얼마를 획득을 했다? 30점을 획득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 그러면 몇 분 남았습니까? 75분 남았습니까? 그죠? 75분 남았잖아요. 나머지 계산 문제 풀이를 하는데 그죠? 그러면 저기에서 시간 조절만 잘하고 모르는 문제 몇 문제 버리고 하더라도 합격할 확률이 확 올라가죠. 더군다나 암기 점검에서 좀 많이 돼 점수 조금만 더 보태가 받으면 바로 합격일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가가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설계미 시공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실수할 확률이 작은 기술하는 문제를 후딱 정리합시다. 시간 작게 걸리는 거. 그래서 1-1번 풀고 그 다음에 2-3번 풀고 또 2-5번 풀고 그 다음에 3-3번 풀고 이렇게 쭉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 권해드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계산 문제 제일 쉬운 거 내가 풀이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설계미 시공에서는 점수를 쌓아가는 맛이 있어야 됩니다. 간단한 계산 문제부터. 그러면 확신이 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그러면 좋아. 내가 30점 다 모르겠네. 25점 정도 됐어. 25점 정도 되네. 그러면 나머지 35점만 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요거는 확실해 라고 되어 있는 게 한 50점 정도 됐어. 근데 시간은 한 3, 40분 남았네. 오케이, 해볼만해. 라고 전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 안 하냐면 시간에 쫓겨서 실수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그게 정립이 돼 있지 않으면은 마냥 불안해집니다. 시험 치면서. 왜요? 시간 많이 걸리고. 어떻게 하면 요걸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지? 그 고민을 계속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시험이 쳐집니까? 내 마음이 조급한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거 잘 보십시오. 그게 설계미 시공에서는 시간 조절을 할 수 없으면은 요거는 내가 실수할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집니다. 특히 계산 문제는 조건 하나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석해보면 분석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어 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화자안전 기준에서 쭉 보게 되면 24점, 23점, 그리고 24점, 19점, 16점 이렇게 되니까 평균 한 20점 정도는 출제가 됐네요. 그죠? 화자안전 기준에서 평균 한 20점 정도는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유체과학, 기본적인 유체과학에서 계산 문제가 꾸준하게 문제가 출제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법 해가지고 11점 출제됐다가 안 됐다가 또 출제가 됐다 안 됐다 이렇게 그냥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체증검사에 관한 곳에서 나오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도시요밖에 없죠. 그죠? 이것도 이제 기준 관련 이것도 이제 사실은 거의 맞출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 정도 선에서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한 30점 정도 내지는 많으면 40점 정도 그 사이에 기술하는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보고 어느 정도 뭐가 돼야 된다. 누님 말씀드리지만은 암기가 돼야 된다. 그리고 계산 문제를 풀이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시간이 부족합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부족하죠? 그러니까 항상 사실은 설계했던 점검이 돼도 다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답을 적으면서 계속 풀이를 하면서 눈은 어떻게 된다? 문제지를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문제지를.
문제지를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혹시나 내가 문제에서 놓치거나 아니면은 조건에서 놓친 게 없는지 계속 끊임없이 계속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얘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그래야 내가 답을 적으면서도 혹시나 내가 문제에서 놓친 거 없는지 그러니까 점검이 됐던 설계가 됐던 그거는 시험 치면서 계속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문제 확인하고 다시 답 쓰는 거. 그래 좀 짬나는 대로 쓰면서도 또 어떻게 잠시 왔다가 하고 잠시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무한 반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설계 시공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뭐 있을까요? 실수하는 거. 어떻게 하면 실수 잡을 수 있죠? 여러분들 점수를 안타깝게 5점, 10점 날리지 않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습관이에요. 어떤 습관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의 머리를 믿으면 안 됩니다. 자, 시험장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눈으로 보는 것만 믿을 거야 라는 암산 같은 거 웬만하면 하지 말고 머릿속에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눈으로 보이는 것만 표시하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제 조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건 뭐예요? 만이라는 표요. 맞는, 않는 이런 표현. 그리고 단위 같은 거 있잖아요. 단위도 우리가 켈빈 온도 있고 섭씨 있습니다. 메가파스칼 이런 단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문제에서 표현하게 되면 이게 뭐 몇 개만 6개만 쓰시오? 4개만 쓰시오? 그러면 4개만 써야 되는 거예요. 답이. 그러면 이런 부분을 표현은 어떻게 별표. 이런 분들 별표. 단위가 요거네. 별표. 단위가 요거네. 별표. 별표 친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최종 답안 쓰기 전에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 요겁니다. 요거. 요런 습관입니다. 그래서 문제지를 계속 눈으로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쓸데없는 요런 거 하지 마십시오. 문제 보고 가다가 요런 동그라미, 요런 의미 없는 동그라미 하지 마십시오. 그거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그냥 내 눈만 어지럽힐 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험장 가면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은 요런 표현들 말고 요렇게 돼서 요거 포인트가 되네. 그건 다시 한번 최종 확인한다. 별표는 요거는 또 확인한다. 별표는 요렇게 해서 그런 부분만 표시하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문제지를 받으면 한 1, 2분 정도 소모가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요거 선택할까요? 요거 선택할까요? 요거 선택할까요? 동그라미, 세모, X 그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요거 우선순위로 정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문제를 실제로 볼 때는 요런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정신 맑을 때. 그죠? 문제 쭉 파갈 때 별표, 요거 단위 별표, 요거 별표, 요거 별표 이렇게 쭉 하면서 암기법 있으면 탁탁탁 찍어주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할 확률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실수하는 것은 내 운이다. 할 수 없다. 잊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자꾸 습관적으로 만들어 보자고요, 앞으로. 그래서 실력은 내가 키워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습관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키워줄 수 있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가 준비를 꾸준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우리 조금 쉬었다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